2010년 7월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이었습니다. 32살의 선희는 남편 준석, 그리고 5살 아들 진우와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여행이었죠. 하얀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파도에 발을 담그며 웃던 그 시간은 선희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해변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음식을 주문한 직후라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진우 좀 데려다 줘요. 남편 준석은 신문을 보다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진우야. 진우는 아빠 손을 잡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그것이 선희가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이상하다 싶어 선희가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석은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우 어디 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식당으로 먼저 가라고 했는데 안 왔어? 그 순간 선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온 식당을 뒤졌고 해변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해안경비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진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5살 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그날부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데려갔어야 했어. 단 몇 초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종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석은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혼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담배 피우러 갔고요. 경찰은 준석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선희와 준석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선희는 준석을 원망했습니다. 왜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어? 왜 담배를 피우러 간 거야? 준석은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힘들어. 내 아들이기도 한데.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먼저 났고 선희가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결국 2년 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준석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매일 나를 의심하고 나를 범인 취급하잖아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들 찾기에 매달렸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보육시설, 아동보호시설을 찾아다녔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 가입했고 SNS에 진우의 사진을 매일 올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몽타주를 제작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모두 탐색 비용으로 사라졌고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거리에서 진우 또래 아이만 봐도 뒤쫓아갔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선희야, 이제 정말 그만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선희에게 자신의 인생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우를 찾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고 사이비 종교에 돈을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2025년 봄 대학 동창 미선이 선희를 찾아왔습니다. 선희야, 이번엔 정말 같이 가야 해. 내가 다 준비했어. 베트남 여행 일주일. 제발 좀 쉬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설득했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해.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진우도 내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선희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찾을 곳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진우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날은 무더운 5월이었습니다. 여행사 가이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즐거운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리안이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선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진우와 똑같은 그 선명한 쌍꺼풀과 반짝이는 눈동자.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습관. 말할 때 손을 자주 움직이는 버릇.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진우를 닮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엄마의 본능이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첫날 투어 내내 선희는 리안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리안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선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안 씨, 가족은 어디 계세요? 리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이요? 언제부터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5살쯤부터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5살. 진우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바다 백사장. 없습니다. 리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베트남 사람입니다. 다음 날 투어 중 선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리안이 물병을 집어들 때 왼팔 안쪽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진우가 3살 때 뜨거운 국물에 데어 생긴 화상 흉터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흉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리안 씨, 선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리안은 자신의 팔을 보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진우죠? 내 아들 진우 맞죠? 리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DNA 검사만 해봐요. 나는 당신 엄마예요. 15년 전에. 그만하세요. 리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선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리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행사 사장은 50대 중반의 베트남 남자 탄이었습니다. 리안에 대해 물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탄의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선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잃어버린 아들을 닮았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 리안이 거부해서요. 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님, 리안은 우리 직원입니다. 그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는 베트남 국적이고 정식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여행 취소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리안은 제 조카나 다름없어요.
그를 데려가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선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타는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선희는 리안을 미행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리안은 하노이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한 집 앞에 멈춰 섰고 그곳에서 베트남 부부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는 리안을 반갑게 맞았고 여자는 리안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리안은 베트남어로 뭔가를 말하며 웃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아들을 키운 거야? 내 아들이 저렇게 웃고 있어? 질투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모두가 리안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선희는 현지 한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박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들인 것 같은데 모두가 부정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직도 불법 입양과 인신매매 문제가 존재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3일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 씨,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중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리안의 베트남 국적 서류는 2010년 8월에 만들어졌어요. 선희 씨 아들이 실종된 바로 그 달입니다.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행사 사장 탄입니다. 그리고 리안을 키운 부부는 탄의 사촌입니다. 그들은 과거 불법 입양 브로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진우가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아동 밀매가 성행했습니다. 주로 관광지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해외로 밀반출했죠.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서 실종된 한국 아동이 베트남으로 밀반입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당시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당이 있었는데 한국 측 협력자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국 측 협력자요? 선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아이들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부모 중 한 명이거나 친척이거나. 선희는 그 순간 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배신의 진실. 선희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경찰과 협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탄과 리안을 키운 부부가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결국 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중개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넘겨받아 베트남 가정에 연결해줬을 뿐이에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가 한국에서 아이를 넘겨줬습니까? 탄은 잠시 망설이다 이름을 말했습니다. 준석. 한국 이름 준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박 빚이 있었어요.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2010년 7월 제주도에서 5살짜리 남자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했습니까? 경찰이 추궁했습니다. 탄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는데 그때 아이를 넘기겠다고. 해변가 화장실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선희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탄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화장실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조직원에게 아이를 넘기고 준석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베트남으로 왔습니까? 배편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화물 속에 숨겨 베트남으로 들여왔죠. 그리고 미리 준비된 가정에 입양시켰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위조했고요.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진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를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 아버지가 진우의 친아버지가 돈을 받고 아들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안, 아니 진우에게는 곧 돌아올게. 기다려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준석을 찾아갔습니다. 준석은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여기 왔어? 선희는 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했어? 우리 진우를 돈 받고 팔아넘긴 게 당신이야?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것도 5살짜리 아이를 돈에 팔 수가 있어? 준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어. 사채업자들이 죽인다고 협박했어. 5천만 원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 아들을 팔았다고. 다른 방법은 없었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 이미 경찰에도 쫓기는 처지였어. 사기죄로.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연락을 해왔어. 아이를 넘기면 빚을 다 갚아주고 5천만 원을 더 준다고. 나는 그냥 잠깐 멀리 보낸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거짓말. 다시는 못 찾을 거라는 걸 알았잖아. 선희는 준석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뭐 했는데? 빚 갚았어?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빚 갚고 나머지는 다시 도박에 썼어. 그리고 다 잃었어. 선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을 5천만 원에 팔고 그 돈마저 도박으로 날렸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선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준석을 신고했습니다. 준석은 체포되었고 인신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들의 선택. 선희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아는 99.99% 확률로 선희의 친아들 진우가 맞았습니다. 법원은 리안의 베트남 국적을 무효화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리안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안, 아니 진우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집은 여기입니다. 저는 리안입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이름은 진우야.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모릅니다. 저한테 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리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할 겁니다. 선희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리안에게는 베트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란이었고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연애를 했고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란과 헤어질 수 없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한국에 가면 그녀와 떨어져야 하잖아요. 리아는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란도같이 한국으로 오면 되잖아라고 말했지만 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란의 가족도 여기 있어요. 우리 둘 다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되찾고 싶었던 5살 진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앞에 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선희는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리안을 강제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불법으로 납치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진우를, 아니 리안을 위한 일일까요? 그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요? 미선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언니 15년을 찾아 헤맸잖아. 이제 찾았는데 포기할 거야?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지.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진우가 행복한 거였어. 그런데 지금 리아는 여기서 행복해. 내가 그걸 빼앗을 수는 없어. 선희는 리안을 만나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 남아도 좋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리아는 처음으로 선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널 사랑하니까 존중할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한국에 놀러 와줘. 내가 태어난 곳을 보여주고 싶어. 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리안이 처음으로 선희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선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석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리안을 키운 베트남 부부와 탄도 인신매매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선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후 리안과 란은 베트남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선희는 베트남으로 날아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객석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리아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희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때마다 선희는 울컥합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고 행복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15년을 잃어버렸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선희는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선희는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최근에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선희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도 깨닫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파는 아버지, 그 뒤에서 돈을 버는 조직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희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진우를 잃어버리는 꿈을.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면 리안의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그 문자 하나가 선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희와 리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